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44년 전 광주 시민이 분연이 일어나 전두환 신군부와 맞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념식이 3시간 정도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는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이 정부가 주관하는 이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와 점검이 한참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모두 2,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주제는 5월 희망이 꽃피다인데요. 우리 모두 5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가 낭독되고요. 또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5.18 유공자 후손 등이 전하는 경과보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5.18 당시 아버지의 만류에도 끝까지 도청에서 저항하다가 숨지거나 또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뒤 귀갓길에 총격을 당해 숨진 희생자도 공연을 통해 소개됩니다. 기념식은 모든 참석자가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5.18 시민군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 도청 앞에서는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민주 열사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5천 명이 민주평화 대행진을 펼쳤는데요. 행진에 참가한 시민은 5.18 왜곡 근절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인권 5월이라는 이름의 무대 세 곳에서는 노래와 춤, 연극 등이 선보여 대동세상이 연출됐습니다.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5.18 유족회가 주관하는 추모제도 열렸는데요. 추모탑 아래에서 제를 올리면서 이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5월 넋들을 기렸습니다. 전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계승하려는 참배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기념식으로 현재 5.18 민주묘지 진입 도로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 참배도 11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공수처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자질을 따져 물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만든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바라보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 후보자가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민주당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속도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는데 오 후보자는 입법부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잘 되고 있다며 공수처를 만든 건 민주당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해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여야는 오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하고 배우자를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등 가족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듭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맞물려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상병 순직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내일 진술이 엇갈리는 해병대 지휘부 2명을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벌입니다. 상관의 수색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그런 명령은 없었다는 반박이 엇갈리자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진위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 순직 사고를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초 조사 결과에서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은 물론이고 여단장, 사단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혐의 대상자는 대대장 2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대장보다 높은 상관들에게 최상병 사망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역시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7대대장과 11대대장 입장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 없이 움직이는 군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7여단장이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전하는 전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쳐주지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대질 조사에 나서는 인물은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입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경찰 조사실에서 껄끄러운 만남을 하게 된 해병대 상관과 부하. 두 사람의 대질 조사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명확한 근거를 갖는지, 그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 대상은 누구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책임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는지를 놓고 여권 안팎에선 여전히 논쟁이 격렬합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정치권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책임 공방에 다시 불을 붙인 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당부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개인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문재인의 사냥개,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선거 평가에 나선 당 백서특위도 개인 책임은 명백하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른바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좀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커질수록 전당대회 출마설도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 비대위원들, 당직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공개된 장소에서 포착되는 게 당권 도전에 앞서 자신에 대한 민심을 떠보려는 행보 아니냐는 겁니다. 출마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굳이 언론 여론 의식하고 또 국민들 이렇게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한 다른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이재명의 민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보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대표 후보군의 비윤계 인사들만 거론되는 상황. 당내 주류인 친윤계의 경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하시는 분이 관심이 없는 것도 또 굉장히 서운한 일이겠지만은 그런 과도한 관심도 하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총선 책임론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거절을 비롯해
선거 전후로 이어진 대통령실과 편치 않은 관계는 한 전 위원장이 넘어야 할 장애물로 꼽힙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전히 당권 도전, 정계 복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그의 재등판을 바라보는 여론 역시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이 커질 거란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의 결단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을 앞세웠던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민주당 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나치게 견고해지는 것에 반감이 일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표 연임론에도 영향이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의 패배는 이변으로 여겨졌습니다.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던 원내대표 경선처럼 명심, 즉 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 후보가 낙승할 거란 전망이 빗나간 겁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명심 강조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는 해석과 함께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1급 체제를 둘러싼 우려와 반발이 확인된 만큼 밀어붙이기 어려울 거라는 뜻인데 다만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8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전당대회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 국회의장 선거와 이재명 대표 연임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경선 결과와 맞물려 영국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귀국에도 더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차 잠시 귀국하는 거지만 향후 비주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의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요. 다만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고 복권도 불투명한데 김 전 지사 역할로는 시기상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복권도 안 돼 있고 정치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민주당에 남긴 파장이 적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친명 일색이란 비판을 희석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의대생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들이 줄줄이 제기한 다른 소송 항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남은 소송과 절차는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고심이 6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대와 강원대, 울산대 등 의대생이 참여한 소송은 4건입니다. 나머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남은 소송에서도 항고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이번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생 측은 다른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항고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 재항고를 제기하면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재항고 접수가 통지되면 20일간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절차상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에야 대법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소송 절차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던 건데요.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 건 아닌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10일 새벽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뒤 인근 골목길에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매니저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거짓으로 자수했고 김 씨는 17시간가량 잠적하다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뺑소니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로 끝날 사건이 이와 같이 숨기다 보니까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까지 받거든요.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많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가수 이루는 지난 3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에게 차를 몬 것처럼 진술을 부탁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범인 도피 방조죄까지 적용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도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김 씨가 공황 증세를 보이며 현장을 달아났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는 상황.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음주운전 입증 여부입니다. 과거 교통사고를 낸 뒤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던 개그맨 이창명 씨는 검찰 측에서 술이 만취 상태였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소속사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의 CCTV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도 실시했는데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국가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쿠팡이 8월부터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요즘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눈속임 상술 논란이 불거져 공정거래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쿠팡의 결제창 화면입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가 섞여 있습니다. 무심결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멤버십 가격 인상에 함께 동의하는 겁니다. 8월부터 7,89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를 연계해놨습니다.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하기로 써있지만 신경 써서 보지 않고 평소처럼 결제를 위해 화면을 밀면 멤버십 인상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해지되는 걸 막기 위해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크 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적어도 3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멤버십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 포기 등 감정적 문구로 해지를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브랜드, 즉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어서 마감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34.21포인트 오른 4만 3.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17포인트 오른 5,303.2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5포인트 내린 16,685.9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중국 관세 정책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방심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입니다. 기존보다 전기차는 4배, 태양광 패널 등은 2배 더 높은 관세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Pushing Chinese companies to produce far mor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an absorb, and then dumping the excess products onto the market at unfairly low prices. 중국이 이에 대해 WTO 제소를 비롯한 보복 조치까지 예고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인데 문제는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입니다. 먼저 배터리 업계는 수출 증가 등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 중국 경쟁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관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뭐 100% 관세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차에 대해서 관세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저가 전략으로 몸집을 키워온 태양광과 철강 업계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에 제조 시설을 둔 태양광 업체들은 일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철강은 이미 쿼터제를 적용받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우리 증시와 환율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모두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과 환율 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우리 정부는 민관 합동 회의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가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발제하며 중기 계획 기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실종 학대 아동 방지 센터를 찾아 업무 협력과 효율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실종 학대 아동 방지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방심위와 협력해 아동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LA에서 40대 한인이 경찰 총격을 받고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이 공개됐습니다. 경찰 진입 8초 만에 총격이 가해진 뒤 별다른 응급 조치도 없던 걸로 드러나 현지 한인 사회 분노가 커질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LA 한인타운 주택가. 정신질환이 있는 40살 양모 씨가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 앞에서 가족을 먼저 만났습니다. Is he in there by himself? Yeah, by himself inside. Okay. Is there any weapons in the house? No, I don't think so. Okay. All right. Yeah, Does he speak English? Yeah. Okay. Personal language. Okay. He needs to go to the hospital. 경찰이 양 씨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어 흉기를 든 양 씨를 발견한 경찰이 경고하고 뒤로 물러서던 양 씨가 다시 다가오자 문 밖에서 경찰이 3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이날 출동한 경찰은 모두 9명. 진입 시도 8초 만에 총격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경찰은 수갑을 먼저 채우고 총상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라고 말할 뿐 공개한 영상 속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총상을 입은 양 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총을 쏜 경찰은 인근 올림픽 경찰서 소속 히스패닉계 경관으로 양 씨가 흉기를 들고 다가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과잉 진압으로 아들이 숨졌고 경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며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최장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드캠 영상 공개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의 방중 결과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 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합의하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서늘하지만 한낮엔 초여름입니다. 서울이 26도, 강릉은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영동은 바람이 강합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 가는 분들은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2.7도, 대구가 14.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